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직구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오늘은 시리아 사태 속보부터 알아보죠. 국제사회의 압박에 몰린 시리아 정부가 최근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유엔의 현장 조사를 허용했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안젤라 케인 유엔 군주 고위 대표와 유엔 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받아들이는 협정서를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엔 조사단은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구타 지역에서 현지 시각으로 26일부터 조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시리아 정부의 이번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면 5일 전 유엔의 조사를 승인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양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등에 제한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이틀 전에 석방되었는데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서요? 예, 아랍의 봄으로 물러난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바라크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수도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에 마련된 카이로 형사법원의 특별법정에 이동식 침대에 실려 나타났는데요. 선글라스를 낀 채 법정 한쪽에 설치된 철창 안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미소를 짓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은 국영TV로 생중계됐습니다. 무바라크는 살인방조와 일부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1년 시민혁명 당시 시위대 850여 명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예, 역시 중동 소식인데 예멘에서는 공군 수송 버스가 폭발해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에서 공군 수송버스가 폭발해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멘 공군 측은 버스 내부에 장착된 폭탄이 터져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스는 사고 당시 공군 장병을 태우고 사나의 공군 본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예멘에서는 군경을 겨냥한 알카에다의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일도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평교부터 오금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목동교까지는 교통량이 늘면서 정체입니다. 도심 안쪽은 경인로 서울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고척교부터 신도림역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다시 물레동 사거리부터 영등부역 쪽으로도 이동 차량이 많아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는 성산로 광화문 쪽 이동하는데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봉은 고가차도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성산 방면 성산 2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도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두 방면 모두 많이 밀리는 상태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 이동하는데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아직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이후 성수를 지나 영동대교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뉴욕 증시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다우 지수가 다시 15,000을 넘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1% 뛰어서 15,010.51로 가까스로 15,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9%, 나스닥 지수는 0.52% 올랐습니다. 요즘 미국 장을 움직이는 건 양적 완화 축소 관련 움직임이나 지표 같은 겁니다. 예. 금요일 장 중에 미국의 지난달 신축주택 판매 건수가 39만 4천 채로 전월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쁘게 나오니까 오히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전체로는 다우존스 지수는 0.5% 떨어졌고요. 떨어져서 3주 연속 하락했고요.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주 초반에 약세를 보이다 주간에 반등해서 각각 0.5%, 1.5% 상승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까? 네, 오늘 밤에는 내구재 주문 실적이 발표되고요. 27일에는 주택가격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각각 나옵니다. 특히 29일에는요,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 수정치가 나오는데요. 지난달 말 발표된 예비치는 전분기 대비 1.7%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수정치가 2.2%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정치가 만약에 2.5%로 웃돈다면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재미있군요. 이 수정치가 2.5%를 넘으면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더 커진다. 예. 월급에서 미리 떼어내는 돈이 자꾸 늘고 있다면서요? 네,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연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 지출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5일 2분기 가계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월 평균 소득은 404만 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1.7%보다 약간 개선됐고요. 지난해 4분기에 약 5.4%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지출은 월 평균 315만 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에어컨 등 가전용품, 가상서비스 지출이 9.1%나 늘었고요. 캠핑 붐으로 오락문화 지출도 3.2% 증가했습니다. 반면 물가 안정세 덕분에 식음료비가 1.8%에 1.1%로 낮아졌고 음식 숙박비는 6.2%에서 0.4%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비소비 지출은 가구당 월 평균 75만 3,000원에 달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소비 지출은 통상 월급에서 사전에 공제되고 주어지는 그런 항목들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 기여금이 11만 4천원으로 4.5% 늘었고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 보장 지출도 5.3%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 경상소득세 등 경상조세도 11만 3천원으로 1.6% 증가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졌고 그만큼 소비력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는 이 조세 부담료에다가 이 더해지는 국민 부담률인데 이거 우리나라 경우에는 세금과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네, 그만큼 이제 조세를 더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는데 걱정이군요. 지난 2분기에 향후에도 계속 지난 2분기에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시되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지난 2분기에 술 소비가 아주 늘었다면서요. 예,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역시 같은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주류 지출을 보면 1,16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9,348원보다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지출 증가율 0.7%에 1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씀씀이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만 술 소비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주류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만 해도 마이너스 2.6%로 줄었었는데요. 2분기에 6.7%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에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분기부터 이듬해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소비가 증가한 이후에 최장 기록입니다. 예, 경제가 어려우면 술을 많이 먹게 되는군요. 예, 예. 이번 주부터 주요 금융회사의 하반기 공채를 시작하죠? 예. 금융권 직업은 초봉이 한 4천만 원대로 경쟁이 치열한 좋은 일자리인데요. 금융권이 최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불황을 겪고 있어서 취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채용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먼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7개 은행이 올해 하반기 공채 인원이 1000명에도 못 미치는 9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상반기 공채하고 합치면 총 2,700여 명을 뽑는 건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1000명 이상 감소한 숫자입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화재의 경우에는 하반기 정규직 공채가 40명으로 지난해 8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증권업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2분기에 증권사들은 전체 3분의 1인 21곳이 적자를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 상반기에 46명을 뽑았던 우리투자증권은 올 상반기에 4명을 뽑았습니다. 지난해 130명을 뽑았던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채용 계획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도 비슷한데요. 지난해 정규직 190명을 뽑았던 산업은행은 올해 아직까지 고졸 정규직만 20명 뽑았고요. 수출입은행도 올 하반기에 지난해보다 30% 정도 채용을 줄인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은행들 연봉이 그래도 계속 오르는데 이것 좀 짧게 전해주시죠. 네. 금융사업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1개 은행의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2010년에 8,3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가한 건데요. 연평균 11.5%씩 늘어난 겁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전체 은행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10년 7,100만 원에서 지난해 8,4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늘어서 연평균 9%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예.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지난 2년간 정규직 직원 연봉이 무려 3,600만 원, 57%나 늘었습니다. 이어 시티은행이 36.04%, 경남은행이 28.53%, 우리은행이 24.69%, 대구은행이 20.93% 등으로 정규직 연봉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정규직 연봉을 많이 주다 보니 아무래도 신규 채용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이 장사가 잘 되니까 연봉을 올리는 건데 그래도 그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200만 원이라면 한국의 각 직종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Attention, ready, go. 한글아,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오라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지런식의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 온도, 수유 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배비언스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유아식 데비언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원 국정조사 아마 이번 주 하면 다음 주에는 또 안 하겠죠. 이제는 52일 동안 계속됐는데 오늘 활동을 마감합니다. 예상대로 의도된 결과는 없습니다. 두 분 총평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황태순 의원님. 예, 53일 동안 치러졌던 국정원 국정조사 지난주 금요일이죠. 23일 이제 끝났습니다만 아직 보고서 채택 못했고 결국 보면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하는 식으로 야당은 어떻게 보면 좀 생떼에 가까운 이야기, 또 여당은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비호, 증인 비호. 또 증인들은 보면 여야로 쫙 갈라져갖고 각자 진영 논리에 빠진 듯한 모습. 한마디로 국민들이 이럴 바에는 앞으로는 국정조사 하지 말자. 청문회에서 뭐하나 하는 이런 무용론이 등장했던 그런 국정조사였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산무, 세 가지가 없는 국정조사였다는 생각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산무가? 증인들이 눈에 볼 때는 국민 무시. 증인들이 국민을 무시했다. 네. 국회 무시.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말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다. 몇 명 빼고. 국민을 무시한 거죠. 국회를 무시한 거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무관심. 여기서 뭔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청문회 자체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또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념을 갖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우선시킬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무개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 그래서 이 산무가 뭉치다 보니까는 결국은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죠. 뭐 있습니까? 무기력. 무관심, 무능력, 무기력, 무시, 무자만 계속 들어가는데 방금 이제 국회의원들 여야를 무관심, 무능력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증인들의 수준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좀 낮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 청문회 주인공이 이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나머지 경찰 분석관 13명의 진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어버린 셈이 되는데요. 이 신문도 진영에 따라서 보도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 완전 진영 논리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금 진보 색깔에 있는 그 언론에서는 권은희 슈퍼스타 출연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수적 그런 성격에서는 김용판 당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보면은 청문 특위 간사죠. 권성동 간사, 정청래 간사의 어떤 불꽃 튀는 투쟁, 전쟁,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만은, 하루 종일 치러진, 5번 정의하고, 이제 6번 속개를 했는데, 그거 사실 끝까지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청률 자체가 얼마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날 사실 그 며칠 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꼭 다시 보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회차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8월 19일 월요일에 저녁 23시, 그러니까 밤 11시 10분경에 권성동 간사와 권은희 증인 간에 한 4분 30초간에 불꽃 튀는 거든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이 아무도 여기 관심을 안 가죠. 왜냐니까 다 마감 시간 이후니까. 요즘은 이렇습니다. 지금 권은희 증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본인이 김용판 청장으로부터 이른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 묻기를 전화를 몇 시에 받았느냐. 오전에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후에 받았습니다. 2시경쯤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김용판 청장으로부터 전화 받기 전에 오전에 이미 언론을 상대로 2차례에 걸친 브리핑을 통해서 영장을 갖다 청구할 수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브리핑한 시간과 압력 전화를 받았다는 시간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아무도 지금 주목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대로 봤는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팩트는 그대로 나왔던 맞아요. 네. 근데 압력은 한 군데서만 받았을까요? 다른 데서도 압력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권은희하고 권성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나온 그 압력은 김용판 청장에서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후에 받았다는 건데 오전에 이미 브리핑을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2차례.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언론이 아무도 주목을 못 했다는 건데 그럼 뭐 앞으로 또 이 방송 듣고 나서 또 주목하는 언론도 있을 것이고. 재판부가 주목하겠죠. 네. 하나 분명한 것은 권은희 전 과장이 스타로 부상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쪽 스타인지 이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딸이다 이런 민주당의 얘기가 나왔고 또 청문회장에서 광주의 경찰이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들은 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근데 어떻든 국정원 대선 개입이 이제 유죄가 되면 청와대가 부담을 져야 될 거고 만약에 무죄가 되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부담을 또 져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황 의원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말씀하세요. 기회를 아예 박탈을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공정합니다. 말씀하세요. 공정한 걸 알고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시 청문회장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하고 경찰의 증거 분석관들 얘기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어느 쪽이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죠? 예. 다 정인선서를 한 거거든요. 정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검찰 수사를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 증거 분석관들이 얘기했던 대목이 동영상에 나옵니다. 저도 동영상 일부 내용을 봤습니다. 보면은 상당 부분 내용을 은폐하는 얘기들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검찰 수사다라면 100%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언론에 자세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기억이 없다. 오히려 수사 보고서를 넘겼다. 수서경찰서 쪽에는 받은 바가 없다. 아주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에서는 밝힐 대목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적정한 그 지역주의 감정 뭐 그거는 제가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건 적절치 않고 이번 저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아까 전 변호사님이 국회의원의 수준이 더 문제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정인들 이렇게 놓으면은 국회의원 날고 기는 국회의원은 말 못합니다. 반대로 또 다수당인 집권당에서 이렇게 태클 걸어버리면은 야당 의원들 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야당 그래서 제가 야당은 무능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잘 아시잖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집권당이 반대하고 당사자들이 정인해서 모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의 질보다는 정인들의 수준이 정말로 이거는 문제였다. 그래서 앞으로 정인들을 강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어떤 그 위상을 살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상영 박사님하고 황태순 위원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한쪽 편을 든다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괜찮다고 황태순 위원님은 제가 보기에 좀 중도에서 약간 우파적이고 박상병 박사님은 명백히 야당의 주장과 이제 괴를 같이 하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너무 한쪽 편에서 치우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개입을 합니다. 이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방금 제가 드린 질문. 이 국정조사는 이제 끝났는데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국정원 대선 개입이 유죄가 된다면 청와대가 질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무죄가 된다면 이걸 이제 유죄라고 해서 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기소를 하고 청와대에 부담을 준 최동욱 검찰총장이 또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 1심 아직 1심 뭐 진행 중이죠. 1심 끝나고 2심 끝나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우리 전 변호사님 뭐 법정에서 많이 변론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에서 기소해 놓고 검찰이 패소한 경우 검찰이 책임집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보면 멀쩡한 사람들 보면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 구속 기소해서 보면은 이른바 생감옥살이 시켜놓고도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기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검찰의 주장과 또
피고인의 주장을 갖다 놓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의 몫이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유죄로 판결되었을 경우 이른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었을 경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게 되는 정치적 부담은 엄청날 겁니다. 도덕적 흠결도 굉장히 크겠죠. 또 반대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김용판이나 원세훈 두 사람이 무죄로 났을 경우는 당시 이제 보면 수사를 갖다 지휘했던 진모 주인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또 윤모 팀장이죠. 보면은 도덕적으로 질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조금 아직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봐. 이 문제의 본질은 설사 무죄로 나온다 할지라도 당시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 그런 의심을 받을 행동을 했다면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갖다가 되돌아보는 반면 교사하는 스스로를 자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겁니다. 예, 박상훈 박사님.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지금 이제 여야의 입장 또는 박근혜 정부와 또 야당 또는 검찰과 박근혜 정부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진실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검찰했는데 이 정부가 야당한테 유리하고 여당한테 유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검찰 수사 지금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대목들을 상당 부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팩트하고 다른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경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걸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었고 경찰도 그런 사실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스스로도.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계좌를 다 해보니까 이미 12개 팀에서 활동하고 있더라. 밝힌 대목이고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이거를 검찰 수사 중에 마치 최동호 검찰총장이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까지 먼저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검찰 수사를 흔드는 색의 발언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만약에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로 최동호 검찰총장이 짜고 거짓말로 허위로 이런 사실 갔다 오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검찰총장이 짜고 한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에 부담을 줬으니까 검찰이 부담이 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보는 거지. 언제 검찰총장이 짜고 쳤다고 내가 얘기를. 네, 아니겠죠. 예, 우선 그런데 거기에 연관돼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번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그걸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제시한 동영상 증거 아까 방금 박상명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짜깁기? 예, 그걸 짜깁기를 했다. 일부 짜깁기한 흔적은 분명 확인은 됐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의원님? 법원에서 법정에서 판사님 127,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랬잖아요. 그 분석관 했던 분들이 보면은 127시간에 걸친 그 동영상을 갖다 짜깁기 하다 보면 편집하다 보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십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특별히 항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핵심적 부분은 아마 법정에서 재판장님이 또 판사님들이 다 전체 127시간을 보는 그런 조금 시간에 할애를 한다면은 그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증거의 증거 능력으로 가려질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경찰 분석관실에 CCTV가 2대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2대가 있었죠. 2대를 한 대는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그 한 대를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앞에 검찰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일부 다른 게 있더라. 짜깁기 했다는 내용인데 검찰은 짜깁기가 한 경우가 절대 없다. 왜곡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봐도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그 뒤에 얘기를 그러니까 짜깁기라고 하는 거는 중간을 토막을 잘라내고 앞뒤를 붙이는 건 아닙니까? 예. 뒤에 말들을 검찰이 지시했던 동영상 자료에서는 뒤에 나왔던 거를 잘라버리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발언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인정을 합니다. 나왔는데,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아이카디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부 보수 언론이 사과했죠? 그건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이 검찰 수사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전체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앞서 120몇 분짜리 동영상을 검찰에 127시간이죠. 법원에 다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출해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거 지금 일부 언론들이 흔드는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는 그걸 거죠. 참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도 지금 진영 논리에 따라 언론이 흔들려고 한다. 또 이렇게만 자꾸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검찰이 짝 있게 한 게 사실이라면 그걸 밝혀내는 걸 두고 흔든다고 검찰을 흔든다고 봐서. 근데 짝 있게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딱 중간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 진행하면서 진영 논리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27시간인데 보면 아직 검찰이 아직은 제출을 안 했죠. 예. 근데 저는 뭐 법정에 서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재판부가 검찰에서는 이 127시간에 이 풀 동영상을 갖다 제출하면 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조금 꺼리꺼리가 하는 것 같은데 재판장이 명령하면 그건 제출할 수밖에 없죠. 증거로 제출을 하느냐의 그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려가 있는데요. 이 검찰이 이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을 이제 변호인 쪽에서 이 검증을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볼지 그때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뭐 검찰이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동영상 내용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경 박사님 먼저 하시죠. 박근혜 정부, 이거는 좀 거의 대부분 아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됐는데, 사실 6개월에 맞는 평가는 이제 상황적인 측면하고 새 정부의 그 시작되는 출발선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할 경우에는, 그동안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험악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국민들이 상당 부분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북 관계 속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아주 그 매달리는 듯한 또는 이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찰해 나가는 모습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뭐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특별하게 지금 탓할 게 없죠. 다만 이제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지금 6개월이니까 인사 문제가 컸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탠스 문제가 맞물려 있고 또 국민들이 원했던 소통과 관련해서 당청 또는 청와대와 야당 대정치권, 대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점은 상당 부분 국민들도 호평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치와 남북관계 외교를 종합해보면은 평균점 정도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황태순 의원님? 보면 아무래도 성적표는 뭐 역대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제 박근혜 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6번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이후에 보면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들이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흐름 자체는 보니까 뭐 한국갤럽에서 그 당시 13대부터 쭉 그 당시부터 쭉 오래 해온 데가 갤럽이기 때문에 발표한 거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6개월의 성적은 53%, 김영삼 대통령이 83%, 김대중 대통령이 56%, 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좀 낮습니다. 29%, 24%.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59%. 물론 오늘 뭐 도화 언론에 나온 뭐 방송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뭐 한 60에서 한 69% 거의 70%까지 지금 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박상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선방을 했고 그러나 내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 가야 할 길이 좀 멀지 않느냐 이렇게 국민들은 뭐 고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외교 안보는 높은데 내치가 낮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그 문제 지금 짓기를 위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세금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이제 많아지니까 문제인데 3개 방송국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다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SBS 여론조사 70.4%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21.9%. MBC와 KBS 이 지지율이 국정운영 지지율입니다. 예, 65.8%, 64.3%. 다 60%가 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그러면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당이 그건 지지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된 비결이 저도 그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썩 좋은 평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도 그렇고. 높게 나왔냐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여야 정쟁과 일정한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야가 싸우더라도 이 싸우는 것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여야가 싸우는 거 모습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더 돋보인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 정치권과의 거리두기가 성공한 측면이 하나 있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히 남북 문제가 워낙 국민들의 그동안에 피곤해 있었습니다. 북한이 뭐 잠만 자고 나면은 무슨 핵무기니 미사일이니 뭐 연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금강산 관광까지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주도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저는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맞물리다 보니까 내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든지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 그렇죠. 보면은 아까 내치 부분에서 이제 아까 박상변 박사님이 정치권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둔 부분이 좀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데 뭐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야당이 너무 보면 못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보면 야당이 최근 보면은 장외 집회 8월 1일부터 지금 25일, 26일째 장에 나가서 보면은 그 투쟁하는 모습들이 썩 국민들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돋보이는 것 뿐이지 뭐 그것이 내치 부분에 대해서 내치 부분이 좀 못한 부분이 뭐 아주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높은 평가 나다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통일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잡고 뭘 갖다 득점한 부분은 없어요. 수비를 잘했다는 거죠. 즉 4월 3일, 4월 9일 북한에서 보면은 처음에 입경 금지하고 4월 9일 5만 3천 명 철수시키고 이러한 133일 동안에 보면 긴장을 고조하고 이른바 북한 리스크를 올리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비를 잘했다는 것이지 긍정적으로 무엇을 갖다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문제를 끌어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 좀 64에서 70% 나온다고 보면 너무 뭐 자만하거나 너무 또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따라 유달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박한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났거든요. 한미, 한중 그 정상회담 다 마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걸 주도를 하신 분인데 이 수비만 잘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니까 그 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좀 섭섭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드디어 이 기다렸던 시간 한 주간의 베스트 워스트 좀 뽑아보죠. 이주일이 베스트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박성일 박사님. 네, 저는 앞서 질문하셨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일부러 이걸 안 했어요. 저는 그 국정감사가 지난주 가장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국정조사요. 국정조사 따지고 볼 때 권은희 전 수석경찰서 수사과장이 저는 베스트였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사람이 말이 옳고 그런 건 앞으로 이제 밝혀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선서를 하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밝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 경찰로 와서 경찰의 전체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를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 국정조사에서 정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는 상당 부분 아주 정당한 모습이었다라고 해서 저는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권은희 그 전 과장의 그 뭐 현 또 과장이기도 하죠. 미안합니다. 그렇죠. 네. 전 그 수석경찰서 수사과장 이 진술이 허위로 밝혀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 지금 베스트로 뽑았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예, 황대순 의원님? 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진실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은 앞으로 정인 선서를 하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진실을 밝힐 대목이고 국정조사 현장에 와서 정연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진실과는 상관없는 태도. 네. 그 하나만으로 베스트를 주겠다. 예, 황대순 의원님? 전 노태우 전 대통령 갖다가 베스트를 꼽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쪽 여러 가지를 좀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쪽에서는 뭐 어쨌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231억 미납 추징금 전체를 갖다가 동생인 노재우 회장, 그다음에 전 사돈인 신명수 회장, 물론 뭐 아침 신문 보니까 신명수 회장 쪽에서 조금 뭐 좀 입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합의를 이루어냈고 어쨌든 뭐 조만간 뭐 좋은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예, 이주일이 워스트. 네, 저는 똑같이 조명철 의원 앞서 질문하셨는데 이때 말씀드리려고 조명철 의원 철저히 편가르기군요. 네, 이거는 광주의 경찰이나 대한민국 경찰의 무능은 정말 경찰의 자존심을 흔드는 문제고 더더욱이 탈북자 출신 아닙니까? 예.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사부도를 모신 분인데 국정조사 현장에서 탕수를 앞에 놓고 난 다음에 이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워스트입니다. 예. 한대순 의원님? 저는 뭐 정청래 의원을 갖다가 워스트로 꼽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돼지다. 거짓말 대마왕이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서로 여야 간에 서로 욕지거리 했으니까 문제는
국정조사 사실상 끝나자마자 보면은 일찍 청와대 앞에서 퍼포먼스 하지 않았어요?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의 귀감으로 삼아라 그래갖고 그럼 어떤 정도 수습의 가닥을 갖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에 또 한 번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보면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뭐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의 지휘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강경한 국조특위위원들하고 그런 퍼포먼스 하는 것은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저는 베스트를 뽑지 않겠습니다. 워스트는요? 그리고 워스트는 크로징멘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일이 정치판을 살펴보는 정치포커스 황덕순 의원과 박성병 박사였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양근 감사원장이 23일 사표를 썼습니다. 임기가 1년 7개월 남았는데요. 처음엔 자진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4대강 감사 발표로 청와대에 부담을 준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 4대강 감사 정치적인 냄새가 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 2011년 1월 27일엔 4대강 살리기를 하니 홍수에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2년 뒤인 올 1월 17일엔 11개 보호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총체적 부실로 몰아갔습니다. MB가 임명한 감사원장이 그랬으니 여러 사람 놀랐습니다. 결정적인 건 지난 7월 10일 보고서입니다. 4대강 공사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대규모 담합을 불렸다고 말했죠. 이러니 힘 빠진 새누리당 친이계라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벼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공석 중인 감사위원회 장훈 중앙대 교수 재청을 요청했지만 양근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사표를 썼다는 겁니다. 글쎄요, 스타가 되고 싶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이번 사표가 정치적 결정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일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